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좀처럼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조속한 헌재 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으로 가시돋친 설전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헌재 선고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죠. 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 결심 뒤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문형배 대행은 빨리 선고일자를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를 두고 5대3 등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 중에 윤 대통령에게 직함을 붙이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데엔 듣기가 참 거북하다며 이 상대당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연일 충돌하고 있죠. 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고리로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고 여당 내에선 노골적인 정권 획득 목적이라는 비판의 시각이 많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한 대행이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한 대행 탄핵에 돌입하면 이 해당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아직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로 못 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이 천막당사 최고위에서 이 혼란을 초래한 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야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네, 오전에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이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논의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야당 사이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두고도 이견은 컸는데요. 이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각종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되는데 잠시 뒤 추가 만남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배우 김수현이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 김세론과 사생활 논란 등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한상욱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배우 김수현이 잠시 뒤 서울 상암동의 한 호텔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유족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후 3주 가까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은 배우 김수현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소속사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만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해명이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YTN의 기자회견 소요 시간을 1시간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김수현이 어느 정도 발언할지 등 회견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소속사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은 톱스타로서 드라마와 예능,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속사가 고 김세론 유족 측의 입장에 반박문을 내고 대응해왔지만 좀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배우 김수현이 조금 뒤인 오후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네,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수현 씨 논란 이후에 첫 본인의 기자회견인데요.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사귀지 않았다 해서 사귀긴 했는데 성인이 돼서 사귀었다까지는 일단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연 이번에 거기서 머무를지 아니면 교제 기간이 김세론 씨가 생전에 적어 놓은 것처럼 5년, 6년인 건 맞는데 어떤 법적 선을 넘지 않는 선이었다까지 인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피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아마도 주장하고 싶을 것은 자신이 오히려 예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버들이 어떤 사생활 사진, 이 촬영된 사진을 이렇게 무단으로 반포하여 자신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폭력 범죄 아니냐 오히려 불법을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수현 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3분 30여 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3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입장문은 뭐 크게는 한 2차례 정도 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대중이 어떤 김수현 씨 측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중의 정서가 용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다든가 한다면 굳이 또 김수현 씨도 사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텐데 아마 저런 공식석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했던 건 저는 지금 어차피 질의응답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부르기도 뭐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카메라 앞에서 대중 앞에서 당신들이 사랑했던 게 누구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게 누군지를 명백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굉장히 좀 저는 수척한 모습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심적 호소 오히려 질의응답을 하지 않지만 그 카메라를 향해서 자신을 사랑했던 팬들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 추측입니다. 예, 오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에서 쟁점이 뭐죠?
사실은 법률적인 쟁점은 크진 않지만 이 도덕적인 문제와 이제 대중들이 스타에 가지는 여러 가지 윤리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김세론 씨가 아직은 미성년자인 어린 나이 시절에 어른의 입장으로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거나 부적절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하나가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과는 다르게 진실로 거짓 없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소통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제했는가, 집에 들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김세론 씨한테 7억 원 관련한 어떤 그 채무에 대한 압박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 경위는 어떻고, 그에 대해서 김수현 씨 입장은 어떻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서로의 소통이 있었는가, 그 부분도 대중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전체 기자회견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속사의 전언입니다. 잠시 후에 김수현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1시간 반 전부터 저곳에 계속 기자들이 있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아까 의혹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미성년자와 이제 교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 가지고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귀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주장을 또 반박할 만한 것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족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럼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증거가 될까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다소 호감 있는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여러 가지 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제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 단편적인 대화밖에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호감 가는 연락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 사이에게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는 둘만의 사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특정 시점부터 교제를 했다라고는 좀 부족하고요. 다만 관련된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제공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언제 시점의 사진인지 언제 시점의 대화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4시 반이 되었습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진행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내드렸던 것 같이 오늘 기자회견에는 법무법인 유한 LKBN 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님과 김수현 씨가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안내드린 것처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와 이제 기자회견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김수현 씨가 함께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수현 씨가 모습을 드러내서 자리에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모아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 김세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사생활 의혹 관련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직접 밝힌 적은 없었고 침묵을 지켜오다가 21일 만에 입장을 본인의 목소리로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좀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망설이게 됐습니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누구의 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만약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중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펴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돼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말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저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 돈으로 고인을 죽게 했다.
우선 이 음성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저와 고인의 관계를 폭로한 이후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폭로가 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이분은 저희 소속사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 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에 대해 압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통화 잠시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 그 변호사님 측에서 말씀드린 건 내용 증명이 하나가 더 갈 거래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건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냥 문자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 뭐 놀라지 마시고 그냥 행정 절차상 네네. 저희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안 보내면은 제가 배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절차상 답변이 없어서 또 보낸 부분이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뭐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뭐 어떠한 네. 기간 내에 이렇게 뭐 갚아 나가려고 한다라고만 네네네네네.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회사 준법 전신에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도 행정 절차상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걸 뭐 구두상 뭐 제가 뭐 천천히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네, 배임이라. 그럼요. 회사인데 회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씨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번 논란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 증명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들은 사건 폭로된 뒤에 새롭게 녹음한 것들입니다. 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또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또 4년간 몸담았던 소와 객을 다 틀릴 수도 없습니다. 고인은 저희로서 소속배로만 했습니다.
신인 캐스팅이나 사실이 없습니다. 유족은 얼마 전 기자 저와 고인이 나눴던 카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2016년에 있는 카톡에 있는 를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처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폭로가 시작된 뒤로 가장 괴로운 점도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됩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던 것을 필요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운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들은 또 어떤 가짜 증거와 가짜 증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인간 쓰레기를 좋아했다고 김수현에게 속은 거라고 평생 남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연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사는 김수현일지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는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김수현 배우 본인이 직접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소속사의 대리인으로서 아마 공지사항 정도 2가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이 네. 배우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목이 메이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때로는 감정이 조금 격해지면서 말을 잇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김수현 씨가 어떤 심려를 끼친 대중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예. 자신이 지금 어떤 불법적 행위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인가를 감정적으로 호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욕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고 오해를 받고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거짓 표현을 빌면 거짓 증거와 가짜 증언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했다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울먹이고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준비해온 2가지 증거. 하나는 이미 고인 사망 1년 전에 현 소속사 사망 전에 그러니까 옮겨간 소속사 대표에게 이걸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임을 얘기했고 이걸 배우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혹은 내가 김수현을 죽인 살인자
피해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2016년 카톡이라고 하는데 2016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또는 16세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 16년도에 김세론 씨와 카톡을 나눴다는 그 상대의 말투와 자신이 2018년에 말하자면 2018년으로 한 이유는 이 2016년 카톡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 이제 2018년에는 본인 주장대로면은 사귀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지인들과 김세론 씨가 아니라 지인들과 나눈 자신의 화법 이거를 비교해서 검증기관에 보냈더니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말하자면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제기되는 것들은 가짜 증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해냈습니다. 네. 2016년과 2018년에 나눈 카톡으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실상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와 더불어서 수사기관에 검증을 신청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된 바는 없는데 이 주장으로 비춰봐서는 수사기관에 뭐 명예훼손 등으로 또는 협박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단순히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법적인 어떤 대응에 대한 예고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김수현 씨가 초두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본인으로서는 상당 부분 두려움과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김세론 씨와의 교제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해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교제 사실은 사실과 다름에도 지나치게 조금 이게 기정화된 사실관계로 이해가 돼서 본인 스스로는 뭐 소아성애자나 그루밍 관련한 부분과 있어서는 좀 억울한 프레임이다 이런 부분들도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요. 결국 이 사건은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만으로 진실을 명확하게 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 입장 같습니다. 성년되고 나서야 1, 2년 교제했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신청한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또다시 법적인 어떤 사실관계 공방도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김수현 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 왔지만 뭐 이와 관련해서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의 입장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회견을 지켜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손쉽게 손절을 하고 비판한 게 아니었던가 이런 반성을 오히려 유도할 정도로 감정적 호소를 충분하게 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정적 호소는 해냈는데 증거는 또 2개를 들이밀었는데 이게 지금 기자회견이 끝난 이 순간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실 공방전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 순간 사실이 다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족 측은 2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또 다른 폭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그 어떤 대응을 하거나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진실 공방전 흙탕물 싸움은 지금 오늘 기자회견으로 종식이 보인다 그런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김수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의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본인과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지만 2016년 카톡과 2019년의 카톡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라는 검증기관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 검증기관에 제출을 해서 그 결론을 받았다라는 지금 주장인데 지금 김수현 씨 측에서는 뭐 그 유튜버 가세연이나 유족 측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이제 조작된 것이니까
허위사실 유포나 어떤 명예훼손 등으로 어떻게 고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족 측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적 고소장을 네. 제출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유튜버 등이나 네. 관련된 어떤 보도를 하는 측에 이제 주장을 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수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본인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을 어떻게 보면 공인된 기관에서 판단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어서 이제는 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의혹을 더 확산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이걸 수사 의뢰하든가 민사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스타로서의 책임감과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은 개인이라는 김수현도 있지만 스타로서 김수현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기업의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상당 부분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증거 제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방과 유가족이나 유튜버 측으로부터 반박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이것은 반박될 수 있는 소재로 반박이 가능한 입증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의 향방도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확실한 증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7억 채무 변제 압박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소속사끼리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향후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여론에 있어서 김수현 씨 측에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이 김세론 유족 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돈을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야 된다의 법적인 의미보다 네. 그 내용 증명을 이 어린 친구가 그것도 지금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그 상황에서 그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심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대중이 그 심적 고통이라는 부분에 이미 공감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라 또 아니 그러면 잘못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왜 이 소속사 대표는 저 얘기를 듣고 전하지 않았을까? 지금 아까 그 통화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이 지금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것에 있어서 아까 그 2016년과 18년의 카톡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아니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사귀었다고 하는 2019년에 김세론 씨와의 카톡을 차라리 검증기관에 보내서 둘을 비교하면 좋았을 텐데 한쪽은 연인 관계의 카톡이고 한쪽은 지인과의 카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충이 얼마만큼 믿어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섣불리 예상하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실 공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9일 만에 잡혔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23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먼저 카메라 왼쪽으로 돌려서 산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소나무들이 보이실 텐데요. 검게 그을린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은 2m 이상의 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검게 그을린 바닥들이 다 보이실 텐데요. 자, 숲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숲을 보면 빽빽하게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경사가 보기에도 대략 봐도 40도 이상으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요. 실제로 산불이 난 구간은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쪽은 여기보다 훨씬 더 이 빽빽한 숲이었고 또 낙엽층이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26분이었는데 어제 주불이 잡혔죠. 그러니까 10일째에 잡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잡혔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경북 산불 지역보다는 산불 영향 구역이 1858헥타르로 상대적으로 좀 좁은 편인데 그렇지만 그 주불을 잡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이곳 산청 산불이 잡기가 어려웠다는 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불 진화대원들이 이 길도 없기 때문에 길을 개척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지리산과 천왕봉을 지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시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소방 호스입니다. 이 관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23일 날 이 소방관들이 이곳에서 쓰고 두고 간 것입니다. 왜 두고 갔냐면 당시에 화마가 불길이 갑자기 바람을 타고 이 소방관들 쪽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에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이 관창이 사실은 내연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녹아내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소방 관계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600도 이상의 정도 그 열기가 있어야만 이런 관창이 녹아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불이 나면 열기가 보통은 복사열 때문에 한 200에서 300도씨 정도는 바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600도씨 이상의 열기가 있어서 이 관창에다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나와 있는 이 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화사라고 하는 절 쪽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은 400평 정도, 그러니까 133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절입니다. 산에 있는 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와장이 검게 그을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보면 이 안쪽이 대웅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대웅전에서 쓰던 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마도 그 대들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검게 그을려서 아주 쓸모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 안쪽으로, 절 중앙 쪽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지들도 불길이 휩싸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타버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종각이 있던 곳입니다. 종각이 있던 곳인데 원래 되게 멋지게 지어져 있는 종각이 있던 곳인데요.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폭삭 주저앉아서 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계단이 다 묻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카메라를 왼쪽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사체라는 곳인데요. 이 스님이나 또 여기 내방객 또 불자들이 들어와서 공양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 보시면 이 난방기로 추정되는 건데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 안쪽을 비춰보면 지금 카메라에서 앵글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레인지가 보입니다. 주방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아무것도 쓸모없이 저렇게 다 불타버린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왼쪽으로 돌려보면 바로 대웅전입니다. 정말 폭격을 맞은 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구가 가능할 정도일지, 복구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새로 재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28곳 등 시설 84곳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완전히 타거나 파괴됐습니다. 따라서 복구가 아니라 재건이 필요합니다. 또 경남도는 우선 피해자와 이재민을 위한 지원을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상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서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게는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산림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1858헥타르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정확한 산림피해 지역을 확인하는 작업과 복구 계획을 세우고 또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작업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영호남에는 없는 산불 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 10일째 되는 날 주불이 잡혔습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만 보면 울진 산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불 진화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 사투 끝에 겨우 꺼졌지만 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안동 추목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안동하면 사실 하회마을로 유명하긴 하지만 집성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이곳 역시 경주이시 집성촌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부터 취재를 하면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뒤로 집 상황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원래 초인종이 달려있던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녹아 붙었고요. 안쪽에 있던 배선도 전부 이제 녹아버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는 완전히 타버린 소형 화물차가 보입니다. 사정상 직접적으로 안쪽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안쪽을 봤을 때 굉장히 참혹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물을 제외하고 모두 탄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서 피해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집 전체가 통째로 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천장이 보이는데 이곳에 아마 직접적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녹아버렸고요. 밑에 보면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천장이 한번 녹았다가 굳으면서 생긴 그런 물체로 보입니다. 안동에서만 이곳을 포함해서 1000채 넘는 집이 불탔습니다. 경북 북부 전체로 넓히면 주택만 3,300채가 탔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민 3,7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모듈형 임시주택을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대신 새 집을 지어 공급할 계획인데 집이 지어지려면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산불 역시 사람 때문에 처음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이 맡아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산불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받아가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돼 있는데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의 묘소를 정리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가족은 봉분 근처 나무를 꺾다가 라이터로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성군 안계면에서 난 산불도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난 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추목마을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